오늘 지식공유 세미나를 해주실 연사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곽주한 교수님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충북대학교에서 학사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박사를 갖다가 취득을 하고 충북대학교 생태환경 독성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초빙 조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활발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023년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선정이 돼서 필터 배양법을 이용을 한 토양 질사나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과기정통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후위기와 미생물 해법, 메탄산화세균의 대사적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잠깐 확인을 했더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실험실에서 잘 안 자라는 숨은 미생물 찾기라는 이런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미생물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99%의 미생물들이 실험실에서 자라고 있지 않은데 이런 까다로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갖다 지금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곽주한 교수님을 따뜻하게 격려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 곽주한 교수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미생물을 이용한 이제 기후위기와 미생물 해법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의 일종의 메탄을 산화하는 메탄산화세균의 대사적 다양성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간의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연구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생물 정화 그리고 미생물 계획 기반 헬스케어 같은 분야를 탐구해 왔습니다. 주된 연구 기법으로는 웹랩과 드라이랩 전반에 걸쳐 환경 시료로부터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명정보학을 이용해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수준의 변화를 추적하는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난배양성 환경 미생물을 실제로 배양해 생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 다시 환경 내의 미생물 거동 이해로 넘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적 통합점 접근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미생물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구 대기의 산소는 스트로마토라이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약 24억 년 전 남조류와 같은 미생물이 번성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생물은 또한 토양, 해양, 대기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또 다른 주요 원소인 탄소, 질소, 인, 황 등의 순환에 핵심적인 매개체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생물이 이루어내는 물질 순환이 지탱하는 지구의 대기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대기 조성을 유지하며 그 바탕에는 미생물에 의한 동적 평형이 있습니다. 한편 인류 활동은 자연적인 동적 평형을 넘어서는 개입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9가지 안전 기준 가운데 기후 변화와 생지학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안전선을 넘어선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는 대기 온도의 상승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의 종류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있습니다. 이들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큰데요. 인류 활동 결과 농업과 축산업에서 이런 인위적 활동이 미생물 활동과 같이 연결되면서 이들 가스의 대기 방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메탄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폭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지구의 유기탄소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탄소가 얼어있는 영구 독촉증이 녹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캐나다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층에 이제 유난히 검은 유기탄소가 많은 흙이 매우 깊게 쌓여 있는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빙된 유기탄소는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메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온실 효과를 다시 강화하게 됩니다. 생태계나 생물학적 시스템에는 두 가지 형태의 피드백이 모두 존재하지만 안정성과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포지티브 피드백은 특정 현상을 증폭시켜서 시스템 평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온난화의 경우에 온난화가 미생물에 의해 온실가스 생성을 촉진하고 다시 증가한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가속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서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런 강화된 피드백 효과로 인해서 생태계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는 다양한 해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미생물 학자들은 미생물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자연에서 물질순환을 원래 조절해온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방책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더해서 저는 미생물 생태 생리학을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즉, 분자적 기작을 통해서 미생물 생리를 이해하는 것, 또는 반대로 미생물 군집의 거동을 통해서 그 생태를 규명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미생물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 물질순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주로 탐구해 왔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이 미생물 역시 산화와 환원 반응 사이에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여러 생물과 다른 점은 바로 미생물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전자공유체 혹은 수용체를 단독으로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호기적 메탄 산화 미생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기적 메탄 산화 세균은 메탄을 전자공유체로 산소를 붙여서 메탄올로 산화하고 이후 포름알데하이드, 포메이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로 산화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자전달기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이 생성한 양성자 농도 9배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하고 미생물이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호기적 메탄 산화 세균은 습지와 같은 현기적 조건에서 메타노제시스를 통해 생성되는 메탄에 아까 보신 캐나다의 그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린 그런 현기적 환경입니다. 그런 현기적 환경에서 메탄의 80% 이상을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미리 표면에서 산화하면서 없앰으로써 메탄 산화 세균은 생태계에서 일종의 생물학적인 메탄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탄 산화 세균이 주로 서식하는 토양의 에어로빅 혹은 마이크로 에어로빅 존은 메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 다양한 생지화학적 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소 이외에도 전자수용체 나이트레이트, 망간, 철, 설페이트 등이 개입되어 있고, 이들 물질들은 다시 환원되어서 전자공유체로도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농도와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해당 부위의 생태학적 니치가 복잡하게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 및 포닥 기간 동안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성근 교수님과 제 동료 사무엘 이미시 아울라 박사와 함께 전통적으로는 메탄만을 산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메탄 산화 세균이 실제로 환경에서 다양한 전자 공유체를 활용하면서 생존하고 있음을 미생물 배양과 생리실험, 그리고 메타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습지는 메탄이 생성되는 과정인 메타노제네시스가 가장 활발한 환경인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메탄산화세균의 생태 생리에 대해 연구하던 중에 메탄을 산화하는 유전자 레퍼토리, 또 환원된 황을 산화하는 유전자 레퍼토리를 모두 탑재하고 있는 메탄산화세균을 분리해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산화 시스템을 이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전자가 같이 가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듀얼 메타볼리즘은 미생물의 그간의 보고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미생물의 형태입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황산화 유전자의 분자 계통학적인 분석 결과는 이 황산화 유전자가 수평적 이동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본래 자연에는 있었지만 그간 발견된 바 없었던 형태의 미생물을 저희가 발굴하였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생태 생리학적인 분석 결과 해당 미생물은 유전자 레파토리처럼 실제로 메탄과 환원된 황을 산화할 수 있었고요. 더욱이 이제 단백질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각각 메탄 산화와 환원 황이 기질로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그 시스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발현 조절됨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듀얼 메타볼리즘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전 세계 미생물 메타지놈에서 해당 미생물을 본래 발견된 것처럼 습지 유형의 생태계의 특히 우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생태 생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바로 습지는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황산염과 현기성 정도에 따라서 황을 대사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와 메탄을 대사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압력이 이러한 이제 미생물이 생태학적으로 두 가지 대사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간의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던 메탄 산화 효소의 파라로그인 상동 유전자가 메탄이 아닌 C3 물질에서 전사 발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효소가 촉매하는 것이 바로 아세톤을 산화하는 과정임을 반응 전후 물질과 함께 해당 효소의 코엔자임인 구리 보충을 조절하면서 확인하여 다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였고 이제 특허로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메탄산화 미생물을 주제로 하는 저의 가장 최근 연구는 바로 메탄산화 미생물이 산소와 함께 아산화질소를 같이 호흡할 수 있음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메탄산화 세균 분야에서 오랜 미스터리였던 바로 호기적 메탄산화가 질소 환원 과정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밝혀낸 연구입니다. 먼저 첫째로 메탄 영양과 질소 환원 과정에 각각 반응의 중간 산물이 미생물에 독이 되어서 각각 종류의 이제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스피시스와 리액티브 카보닛 스피시스라는 이제 독성이 결합한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메탄 영양과 질소 환원 과정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이러한 독성 효과가 결합이 되어서 미생물이 생장할 수 없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소 환원 과정을 보시면 이제 여러 스텝이 있는데요. 질소 환원 과정 사이에 이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N2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메탄산화가 해당 이제 N2로 전환하는 과정과 결합하면 미생물이 생장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탄산화의 첫 단계에서는 메탄을 메탄올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탄산화가 미세호기 환경에서는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동시에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에너지 보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같이 있는 조건에 산소를 추가를 하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산화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온실가스의 종류인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한 메탄 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생물학적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메탄만 산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메탄 산화 세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교과서 관점을 넘어서서 이러한 메탄 산화 세균이 사실은 이제 환경에서 다양한 다중 전자 고용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환경 적응력을 강화했음을 규명하였고, 그리고 미세호기 조건에서 메탄과 아산화지수를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생물학적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대사적으로 양립이 불분명했던 생태 생리의 원리의 실증적 규명을 통해서 메탄 산화 세균의 이에 대한 폭을 크게 넓히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환경 미생물을 다루는데 이제 메탄 산화 세균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실 경험으로서는 이제 질산화 고균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데요. 최근 진행 중인 연구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는 이제 생각보다 고염 환경보다 저염 환경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시베리아나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중위도 말고 이제 고위도 지방에서 특히 이제 저염 환경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소양호 같은 민물 환경 역시도 저염 환경입니다. 근데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염 환경에서 질산화 고균이 어떤 생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저염 환경에서는 질산화 고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질산화 고균이 질산화를 수행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의 일종인 아산화지수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저염 환경에서 고세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산화지수를 생성한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생태적인 원리를 또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질산화 고세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탄 산화 세균은 메탄만 산화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질산화 고균의 이제 시스터 그룹에 있는 그 것들은 질산화를 하지 않고 혹시 이제 종속 영향을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근거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제 아직 배양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 시스터 그룹에 대한 농화 배양체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이제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생태 생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림대에 와서 이제 새롭게 진행하고자 싶은 연구는 바로 이제 고세균은 이제 남배양성 미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이제 세균에 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세균이 남배양성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가 좀 더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인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위에 이제 특정 부위에는 어떤 고세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 틀린데, 저는 이제 이러한 남배양성 고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인체와 고균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